지금부터는 우리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사진 측량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다양한 연습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 사진 측량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3차원 위치 좌표를 한 방에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분류를 했었어요. 일단 종래 측량은 현대 측량보다 정확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짓는 정확도를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래 측량은 기상의 영향을 무척 심하게 받아요. 물론 여기 사진 측량도 어두우면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현대 측량들은 전천후 측량, 즉 기상과 일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래 측량은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원점이 있었죠. 경의도 원점과 수준 원점, 즉 2차원 측량과 1차원 측량을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관측값을 얻어냈습니다. 왜요? 3차원 측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진 측량이 시작되면서 3차원 위치에 대한 좌표를 바로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사진 측량은 측량에서 무척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래는 이 사진 측량에서 사용하는 사진기들이 대부분 가시광선에서 감지되는 필름을 사용했죠. 그러다가 점차 발전되면서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필름 대신 저장 장치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수치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래에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사진 측량이 현재는 수치 사진 측량, 즉 디지털 포토그래메트리, 디지털 사진 측량으로 변모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값을 활용하는 자료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현재 수치 지도를 제작하는 데에도 수치 사진 측량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날로그와 비교할 때 디지털 자료의 장점이 뭐죠? 아날로그는 복제를 하면 노이즈가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했던 세대가 강의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녹음을 하죠. 테이프에서 테이프로. 이걸 우리 더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빙하면 반드시 노이즈가 끼어 들어가요. 또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원래 원고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한 원고를 또 복사하고, 그리고 복사된 용지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된 용지를 또 복사하고, 자꾸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점들도 많이 끼어 들어가고 복사면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상에서는 노이즈가 끼어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디지털 값은 어때요? 우리 mp3 파일을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디지털 파일이에요. 이거 카피한다고 음질이 나빠지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값의 가장 큰 장점이죠. 즉 복제를 하더라도 원본과 똑같은 질을, 퀄리티를 갖는다는 게 디지털 자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진 측량은 원격 탐측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원격 탐측 역시 가시광선의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지표면의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지만 적외선이나 근적외선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레이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사용함으로써 그 전자기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을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죠. 이 사진 측량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사진 측량과 원격 탐측이 한꺼번에 묶여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분량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5과목 중에 당당한 한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즉 사진 측량 및 GIS에서 20문제가 출제되는 아주 높은 빈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 측량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사진 측량의 원리라든지 사진기의 특징, 그 다음에 각각 전자기파와 사진의 특징이 무척 방대하고 거기에 원격 탐측까지 끼어 들어가면서 현대 수많은 인공위성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진 측량에는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공식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진 측량 과목을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진 측량은 그렇게 방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해진 로직을 가지고 맥을 짚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공식들 몇 개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면 사실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 측량에 대해서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원리와 이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정리해서 학습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과목, 이걸 우리가 꽉 잡아서 공부를 해서 높은 점수를 확보해 놓으면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시험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 이 사진 측량은 국가고시인 행정고시 기술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알짜배기 분야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 사진 측량은 계산 문제가 무척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계산 문제들은 여기서 저와 함께 다루는 문제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격 탐측에서 깊은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측량 분야보다는 전파학, 그다음에 영상 처리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들을 숙지해 놓고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서 이 사진 측량 분야가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측량은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아날로그 사진 측량에서 시작됐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에 필름을 사용했던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고 있죠. 역시 사진 측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아날로그 사진 측량에서 디지털 사진 측량으로 바뀌고 있고, 이걸 우리가 수치 사진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치 지도를 제작하는 데 효과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 측량은 현대 측량의 분류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3차원 위치의 동시 관측이 가능한 그런 측량이고, 그 다음에 원격 탐측하고도 연결되고 그 활용도가 무척 높은 부분이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분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문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사진 측량 개요에 대한 부분이고 평면 정확도와 높이 정확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을 보죠. 초점거리 150mm, 비행고도 4500m인 항공사진에서 사진 측정의 평면 오차의 한계 및 높이 오차의 한계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진 측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습관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풀기 위해서 정리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초점거리 F라고 표현했고요. 포커스 150mm라고 주어졌습니다. 비행고도 H, 하이트죠. 높이는 4500m라고 주어졌어요. 이 초점거리는 주점거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행고도는 사진 촬영고도 또는 촬영고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렌즈의 중심, 여기가 비행기가 떠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서부터 화면상에 맺히는, 과거에는 필름면이었죠. 요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얘기합니다. 150mm. 여러분들 어떤 카메라든지, 과거 아날로그 카메라든지 현대 디지털 카메라든지 보면 카메라에 전부 다 초점거리가 적혀 있어요. 이 값들은 뭐예요? 예, 렌즈의 중심에서 영상이 맺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점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이 초점거리에 따라서 이제 사진 축척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크기도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비행고도가 4500m라는 얘기는 비행기가 떠 있는 위치, 다시 말하면 카메라가 비행기에 장착된 높이, 즉 촬영하는 사진을 찍는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축척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축척, 우리 측량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예요. 보통 축척을 사용할 때 우리가 대문자 M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M은 M분의 1이라고 써요.
1대 5000, 그거를 숫자 값으로 표현할 때는 5000분의 1 이렇게 표현하죠. 이 축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량에서 얘기할 때 지상거리분의 지도상의 거리로 표현하죠. 이 사진 측량에서는 이게 이렇게 정의가 바뀝니다. 실제 길이분의 사진상의 길이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사진 측량에서의 축척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실제 길이고요. 요 길이가 화면상의 거리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꼴이에요. 그쵸? 사이에 낀 것 같고 이 면과 즉 지상면 그리고 사진상의 면, 요 면이 평행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거리 대 이 거리는 이 거리 대 이 거리라고 쓸 수가 있고 다시 또 요 거리 비행고도분의 요 거리 F 초점거리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분의 F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H 비행고도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4500m. 그 다음에 F는 150mm인데 제가 0.15로 바꿔놨습니다. 왜? 단위 환산을 위해서 똑같은 미터 단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축척이 얼마가 나와요? 3만분의 1 하고 주어졌고 그래서 축척 분모수 소문자 M은 3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평면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합니까? 평면 오차라는 건 XY 평면에 대한 얘기죠. 요거는 우리가 어떤 식에 의해 구하냐면 10 마이크로부터 30 마이크로 곱하기 축척 분모수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 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바꾸면 1000분의 10밀리미터라고 쓸 수가 있고요. 30 마이크로 역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바꾸면 1000분의 30밀리미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축척 분모수 3만 해주면 0.3에서 0.9m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초점거리를 갖고 있고 이 정도 비행고도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평면오차의 한계죠. 높이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H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3차원 좌표를 표현할 때 X, Y, Z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X, Y, H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H는 하이트죠. 그 다음에 경위도 값을 표현할 땐 보통 람다, phi, H 경도위도 높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높이오차 한계 H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이 높이 정확도는 0.1 퍼밀리에서 0.2 퍼밀리 정도가 되고요. 1%는 100분의 1, 1 퍼밀리는 1000분의 1, 0.1 퍼밀리는 만분의 1이죠. 그래서 만분의 1에서 만분의 2 정도 곱하기 높이값. 이 높이값은 뭐죠? 비행고도. 그래서 H 대신에 4500을 집어넣으면 0.45m에서 0.9m 정도의 높이 오차 한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진 측량은 그 분류가 다양합니다. 일단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탑재하는 탑재기에 의해서도 분류가 되죠. 지상에서 촬영을 하면 지상사진 측량, 그리고 항공기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항공기에서 촬영을 하면 항공사진 측량, 그리고 멀리 인공위성에 붙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원격 탐측 또는 위성사진 측량이 되는 거죠. 또 사진 측량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파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광선 사진, 그 다음에 적외선 사진, 근적외선 사진, 레이더 사진 또는 레이저 사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엔 렌즈에 따라서도,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도 사진 측량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렌즈의 피사각에 따라서 사진을 분류하는 분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렌즈는 각각의 그 광선을 투과시키는 그 굴절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성질을 갖지요. 그래서 고배율인 경우도 있고 저배율인 경우도 있고, 또 이 렌즈의 특성은 바로 초점거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상에 담을 수 있는 길이의 크기와도 직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피사각에 따라서 우리가 협각, 보통각, 광각, 초광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피사각은 초점거리와 무척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점거리는 축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번에는 그 렌즈 피사각, 즉 화각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촬영 지역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해보죠. 사진의 크기와 촬영 고도가 같을 경우, 자, 이거는 같은 높이에 올라가서 동일한 사진면을 만들어내는 사진, 과거에는 동일한 필름 크기의 사진, 그리고 항공사진 측량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사진 크기가 보통 23cm by 23cm에, 즉 사진 정사각형의 한 면이 23cm인 그런 사진을 사용합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같았어요. 사진의 크기도 같았고 촬영 고도도 같았고, 이럴 때 초광각 사진기에 의한 촬영 지역의 크기, 면적이죠. 이거하고 광각 사진기에 의한 촬영 지역의 면적, 크기, 요거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초광각 카메라를 볼까요? 이 초광각 카메라는 피사각 또는 화각이 120도인 카메라를 우리가 초광각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는 이 화각이 90도인 카메라를 광각 카메라라고 해요. 자, 그럼 동일한 높이에서 찍은 거니까 이 초광각 카메라의 촬영 높이와 광각 카메라의 촬영 높이는 같습니다. 하지만 렌즈의 피사각이 다르기 때문에 찍히는 대상의 길이는 달라지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초광각 카메라는 광각에 비하여 더 먼 길이를 찍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요거를 직각삼각형으로 두 개씩 쪼갤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이 피사각이 120도니까 요 각은 60도라고 볼 수 있고, 요거 직각이니까 요건 30도.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사용되는 피타고라스 숫자에 의하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루트 3이 두 개니까 2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광각 카메라를 볼까요? 자, 요거는 90도였기 때문에 반쪽의 직각삼각형을 자르면 45도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 역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 높이의 길이를 1이라고 놨을 때 1대 1대 루트 2라는 그러한 비율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2라는 길이를 갖습니다. 이건 동일한 높이,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 지역의 높이, 요거 1. 그 다음에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 고도도 1 같지요? 그럴 때 이 카메라에 찍히는 건 이 길이가 2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광각 카메라에서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길이에 비해요. 자, 면적은 길이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네,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럴 때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 면적 대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 면적은 요 길이 2 루트 3의 제곱 대 요 길이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12대 4가 나오고 면적의 비는 3대 1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광각 카메라로 찍은 카메라보다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3배 더 넓은 지역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럼 협각으로 찍는 것보다는 초광각으로 찍는 게 훨씬 넓은 지역을 찍겠네? 같은 고도에서? 맞습니다. 그럼 그게 훨씬 사진 측량할 때 유리하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같은 높이에서 사진을 찍어 드릴 때 초광각 카메라는 이 화각이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지역들은 중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왜곡을 갖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룰 건데, 방사상의 왜곡을 갖죠. 방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연못에 돌을 퐁 던지면 파문이 생겨서 쭉 동시몬이 퍼져나가죠. 이거를 우리가 방사상으로 퍼져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중심은 정확하지만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이 끝 무렵에 가면 왜곡이 굉장히 심해져서 휘어 보이는 촬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한 바 있을 거예요.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높은 빌딩을 찍을 때 사진의 중심에 있는 빌딩은 똑바로 직선으로 표현되지만 사진의 외곽 쪽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휘어서 촬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넓은 지역은 촬영할 수 있지만 왜곡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바깥쪽 부분에선 사진 측량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세요. 사진 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에 관한 문제, 그 중에서도
계획과 축척에 관한 문제를 먼저 다뤄보죠. 자, 우리 여기서 간단히 점검을 하나 해보죠. 모든 측량에 대한 플로우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어떠한 측량 방법을 사용할지, 어떠한 대상지를 측량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축척과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할지, 그럴 때 인건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사용되는 기기가 뭐가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측량은 항상 계획 준비가 제일 첫 번째 시작 단계예요. 단 하나, 이것만큼은 계획이 제일 앞에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원격 탐측 또는 원격 탐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대상지에 인공위성 사진을 얻지 못하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작업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상 지역에 영상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계획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격 탐측만큼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계획보다는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른 여러 가지 종류와 다른 특별한 측량에 있어서의 특수한 케이스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계획 그 중에서도 축척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척은 여러 번 다뤘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연직 사진에서 연직 고도, 야, 여긴 또 연직 고도로 주어졌어요. 비행 고도도 아니고 촬영 고도도 아니고 연직 고도 5025m에서 촬영을 했을 때 화면 거리가 250mm랍니다. 여긴 또 화면 거리로 주어졌네요. 주점 거리도 아니고 초점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용어들은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대문자 H가 5025, 그 다음에 화면 거리, 초점 거리 F가 250mm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B점에서의 축척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면이 화면입니다. 즉 필름면이죠. 그리고 여기가 렌즈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가 초점 거리, 주점 거리, 여기서는 화면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250mm입니다. 또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대상지까지, 즉 여기는 지상이죠. 여기까지의 거리가 비행 고도예요. 비행 고도인데 지금 여기 보면 A점과 이 렌즈의 중심이 떨어지는 연직점과 B점의 고도가 다 틀려요. 즉 비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축척은 바뀌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축척은 뭐예요? 자, 연직점이 떨어진 요 지상 길이 요거 분의 화면 거리. 즉 다시 말하면 축척의 기본 개념이 실제 거리 분의 사진상의 거리죠. 그럴 때 우리가 요거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어떤 비례식이 또 성립됐죠? 그렇죠. 이 축척은 이 비행 고도 분의 초점 거리였어요. 근데 이 비행 고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B점에서는 비행 고도가 짧아졌죠. 자, 비행 고도가 짧아진다는 얘기가 대축척으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소축척으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비행 고도가 점점 짧아져서 250mm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축척 1대 1이네. 그렇죠? 예, 1대 1이면 엄청난 말도 못하는 초 울트라 광 대축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점점 이 길이가 내려올수록 축척 분모수가 점점 늘어나요. 축척 분모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소축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죠? 이 비행 고도가 점점 짧아지면 대축척으로 가는 거고, 이게 점점 길어지면 소축척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이게 점점 짧아지면 축척 분모수가 작아지는 거고, 이게 점점 길어지면 축척 분모수가 커지는 겁니다. 왜? 축척 분모수가 작을수록 대축척이니까. 요거 이해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짧아졌죠. 그럼 이만큼 대축척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대축척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 축척 분모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H분의 F를 이렇게 H 플러스 H 분의 F라고 쓸 수가 있고, 이거는
거리가 짧아졌죠. 그러니까 대축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직 고도에서 요만큼을 빼준 게 바로 축척 분모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식에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 연직 고도가 5025m였고 요 길이가 25m 비고가 올라간 거니까 그만큼 짧아진 대축척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의 항목으로 들어갈 게 초점거리 F죠. 그래서 250mm 요거를 미터 단위로 환산했을 때 0.25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하면 0.00005가 나오고, 요거를 우리 축척의 형태로 분자를 1로 표시하면 2만분의 1 축척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축척에 대한 개념 명확히 잡고 갑시다.